10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역사에서 건진회계 제5편 미국의 숫자 경영, 그 중에서 7화 미국 경영의 비극 시작.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7화 미국 경영의 비극 시작.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건요, 1920년, 30년요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반독점법이란 걸로 인해 갖고 대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큰 기업들이 쪼개니까 또 커져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유럽에서는 아직도 패밀리 비즈니스, 어떤 가문이 잡고서 하는 건데 미국은 그런 게 없죠. 그러면서 주식시장 위주로 돌아가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 거대한 시장이죠. 소비 계층이요,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딱 생겨서 쉽게 물건을 만들면은 쭉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기술을, 경영을, 혁신을 일으켜죠. 그래서 미국식 경영의 경쟁력의 원천을 보면은 두 가지로 포디즘 그리고 사업부대입니다. 포디즘이란 게 뭐냐 하면 생산량을 늘려서 원가를 하락시키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에 이점을 갖겠다, 이런 겁니다. 사업부제는 뭐냐? 종류를 늘려서 고객의 가치를 다시 올리겠다. 우리가 또 말하는 범위 경제. 이 범위 경제란 말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이 커지느냐, 스코프가 커지느냐,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을 드리려면 제 생활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화장지 사러 갈 때 어딜 가십니까? 물론 이마트나 이런 데도 가지만 코스코에 갑니다. 왜? 규모의 경제에 이점을 얻기 위해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많이 사면 싸지죠. 그래서 코스코에 갑니다. 그 대신 여러분 양복 살 때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저는요, 적어도 양복 살 때 백화점에 갑니다. 왜? 한 번에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냅니다. 즉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를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힘이 우리 일상을 끌고 갑니다.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 숫자 경영은요,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기 성과 우선. 주식시장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주식의 가격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짧아지죠.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장감이 결여되면서 품질 하락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감축을 우선합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구조조정이라고 그러죠. 숫자 경영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를 좋게 하려면 사람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웃소싱, 자동화 이런 것들이 강행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이트 칼라 위주입니다. 본사인 화이트 칼라가 통제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누구를요? 블루 칼라를. 본사가 사업부를 분석을 하고 통제합니다. 미국 드라마에 화이트 칼라라는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입니다. 득의 만만하죠. 화이트 칼라의 통제, 분석, 이게 뭐냐? 결국은 수치 생산을 하게 됩니다. ROI, 주가, EPS, 수익률. 관리 회계가 막 발전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현장에서 원격 통제를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원거리에서 지휘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현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게 되죠. 블루 칼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루 칼라는 당연히 사기조화가 되면서 구조조정을 반복하니까 숙련 노동자들은요, 이탈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특히 이게 자동차는요, UAW, United Auto Workers라는 UAW 대형 노조가 생기면서 숫자 경영 피해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타협을 합니다. 디트로이트 협약이라는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협도요, 점점 숫자 경영 논리에 의해서 공장 폐쇄를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디트로이트 협약이 뭐냐? 디트로이트 트리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워낙 유명해갖고 거의 뭐 국가 간에 이루어진 협약 같죠. GM이랑 UAW와 체결된 역사적 협약인데요. 이렇게 5가지를 약속합니다. 임금 인상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올리겠다. 연금제도 도입하겠다. 건강보험 하겠다. 보너스 주겠다. 무파업을 그 대신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20세기의 미국식 복지 자본주의 모델입니다. 유럽은요, 다 국가가 복지를 책임졌는데 미국은 기업이 책임져라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식 경영은 세계에 확산되는데요.
어떻게 확산되느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1900년부터 1930년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한 과학적 관리법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게 과학적 관리에서 쭉 연결되어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부터 60년은 기술 원조 시대, 60년부터 80년은 다국적 기업 확장 시대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과학적 관리법 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이제 기본이 되면서 그거의 아류로서 생긴 포디즘, 그리고 포디즘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냐? GM의 분권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를 파견하고요. 잡지 기술서적으로 전파됐습니다. 이 전파는 미미했죠. 그 대신 1940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일본, 독일이 다 이렇게 복구를 시작했죠. 그때 이 복구 정책을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기술 원조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또 MBA가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설명한 M 디비저널 폼이라는 그 사업 부제가 쭉 확산됩니다. 미국식 경영 모델이 더 베스트 모델로 등장합니다. 다국적 기업 확장기는 어떻게 돼요? 다국적 기업이 나갑니다. 즉 IBM, GE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 나가면서 이런 선진 기법들을 쭉 소개합니다. ROI 계량적 기법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중남미, 아시아, 유럽 이런 데가 전부 다 미국식 경영 기법을 도입합니다. 대량 생산 체제 사업 부지하면서 강력한 본사, 그리고 또 같이 동반해서 도입하는 게 뭐냐? 미국식 노동조합. 결국 노사분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좋은 거, 나쁜 거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과 독일은 예외였습니다. 일본은 현장 중심 경영이라 그래서 문제는 현장에 있다. 이런 게 아주 기본 철학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에 가봐라. 이런 얘기죠. 또 독일은 어떻게 되냐? 기술자 중심의 경영입니다. 기술자가 관리자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마이스터 체계라고 합니다. 마이스터가 되면요, 그 기업을 갖다 끌고 나가는 겁니다. 고숙련 지능직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본, 독일은요, 미국과 경영 방식을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숫자 경영에서는 주주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데요. 현장 경영에서는 주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여기 대표적인 게요, 은행입니다. 은행, 또 모회사, 연결된 회사들, 우리가 계열이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경쟁력이 더 중시됩니다. CEO가 중심이 돼서 탑다운을 하는 게 숫자 경영입니다. 그 반면에 현장 경영은 합의 중심이 되고 현장 의견이 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바텀업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사가 숫자 경영에 대립을 하게 돼서 거기서 교섭이란 걸 일어나는데요. 이 현장 경영에서는 근본적으로 공동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평생 고용 관행이 굳어집니다. 우리는 한 몸인데 같이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980년대 Learn from Japan이라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그 저하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계산기, 즉 계량 지표죠는 잘 다뤘지만 현장은 잊었다. 이게 GM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숫자 경영의 폐해, 노사 불신, 생산 현장과의 단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일본식 경영법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제7편에서요, 도요대 관리회계라는 데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연히 발견한 일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명이 어떻게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나를 연구를 했습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서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 전통이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맨 머신 시스템, 인간과 기계는 거의 같은 건데 대체할 수 있다. 즉 인간을 얼마나 기계에 잘 맞게 하느냐. 그래서 가설이 뭐냐? 조도 밝게 해주면은 생산성이 오른다가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은 기각됐습니다. 초도를 올려봐도 또는 심지어 낮춰봐도 계속 생산성이 올라가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맨 머신 시스템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가설을 변경합니다. 어떤 가설을 만드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한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감시받고 있다는 심리 또는 조직적 주목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가설을 만듭니다. 근데 웨스턴 일렉트릭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에 가서 손을 내밉니다. 산업연구에서 이것 좀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시카고 근거의 웨스턴 일렉트릭사의 호손 공장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호손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손 실험은 현대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등등등
인간 중심 접근법의 기초를 마련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너무 유명해서요. 다음 화에서 이 호손 실험에 대해서 깊게 다루겠습니다. 기계 대체형 노동자가 아니라 인간을 연구하자. 5-8화 심오한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음 화에 보겠습니다.